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은 박용규 사장님한테 얘기하기는 한 2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 분량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플러스 원 1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진짜 실질적인 질의응답과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한번 여유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2시간을 사실 2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다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인공지능은 이제 학부 수준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이제 웬만큼 알고 이제 지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저희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학교에서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둘째 시간은 이해는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단계별로 그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위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인공지능이 뭔가, 그리고 자꾸 오타가 발견되네요.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거기만 딱 1시간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활용을 사실은 3가지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1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이런 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혹시 포인터나 레이저는 어디 없을까요? 인공지능 얘기할 때 사실은 인공지능 요즘에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또 초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얘가 좀 더 똑똑해지면은 스스로 이해도 하겠네. 그거는 스트롱,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건 슈퍼 초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 시대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2045년도쯤에는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올지도 모를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전히 완벽한 100% 예상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술적인 도약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약한 인공지능이고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편리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조차도 또 사실은 오해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인공지능이 제법 됐어요. 195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공지능은 1950년 아니요, 이거 말고 그냥 레이저만 있으면 돼요. 레이저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됐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인공지능이 그때 개념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가 발전하고 프로그래밍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니까 이걸 진짜 임플리멘트 해보자. 그게 바로 머신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과 출신들은 알 텐데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개발됐어요. K-means 메소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리치 리그레션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등 아주 수학적으로 멋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 10년간 한 10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위 딥러닝이라고 요즘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 하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은 인공지능 전반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인공신경망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꽤 오래된 기술이에요. 사실은 시작된 거는 요즘에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신경망 기술입니다.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약자죠. 아마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요즘에 흔히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런 카툰은.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그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 하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빨강색으로 뭐가 쭉쭉 움직여 다니죠. 뇌에는 당연히 신호가 들어가고 신호가 막 나와요. 전기적인 화학적인 그런 반응으로 그 신호가 들어가는데 요 신경세포 하나를 모델링을 한 게 소위 그 인공신경망의 기초예요. 어떻게 했냐면 좀 이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덩어리가 있죠. 이 덩어리가 세포체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체 위쪽에서 빨간색 점이 주르륵 들어오는 게 그게 신호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호가 들어오는 그곳에 보면은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신호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 세포예요. 그렇지만 요 길게 쭉 뻗어 있는 거 얘가 출력하는 곳이에요. 그 들어온 신호들을 다 합해서 어떠한 신호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그 환경이 발생을 하면 그냥 뭔가를 내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그게 바로 소위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인데 그거를 흉내를 내본 게 소위 artificial neuron, 인공신경 말하자면 세포죠. 인공신경세포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오른쪽 여기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이게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풋이라고 써 있잖아요. 1, X1, X2, XM까지 있는데 여러 개의 주변 세포로부터 신호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그마 기호, 썸메이션 기호 다 알죠? 더해져요. 근데 더해지기 직전에 그 알다시피 여기에 그 가지들의 굵기도 다르고 거기에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신호가 많이 증폭되고 어떤 건 신호가 오히려 감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팅이라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줘요. 그래서 1에다가는 W0를, X1에다가는 W1을, X2에는 W2를, XM에는 WM이라는 이 가중치라는 값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더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더하다 보면은 값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너무 작아질 수도 있어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 이상 되면 오케이. 일정한 크기보다 작으면 오케이. 0, 1, 0, 1 이런 식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소위 여기 다음 동그라미 마지막에 있는 건데 그것만 저런 식으로 신경세포를 모델링했구나. 이거 하나만 이해되면은 사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그 툴 하나를 이해한 겁니다. 자, 이게 역사예요. 왜 쓸데없이 역사를 얘기하나 싶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역사적인 그 과정을 이해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해가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발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 여기 빨간색으로 쭉쭉쭉쭉 거 있는 게 거기에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난 건데 그 빨간색 앞에 이때가 beginning, 태동기. 그 다음이 first neural winter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보통 그 소위 뭐 우리나라식으로는 암흑기, 여기서는 무슨 그 겨울이 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윈터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일 없다가 또 세컨드 윈터가 또 한 번 왔고 지금 GPU2라고 써 있는 제일 오른쪽이 지금 현재예요. 자, 이 과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이해가 쉬워요. 사실은 여기 써있던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스레시 홀디드 로직 유닛이란 말이 있고 펄셉트론 있고 아달린 있고 이랬잖아요. 다 이런 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인데 여기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수학적인 뉴런 모델이 나오죠.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만들어지고 이해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벌써 70년 전에.
어떤 거냐면 이걸 보통 그 좀 더 멋있게 펄셉트론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사실 로직 유닛이라고도 하는 게 훨씬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왜 로직 유닛이냐면 논리적인 연산이 가능해요. 세포 하나로. 지금 이건 세포 하나를 모델링한 거거든요. 뉴런 세포 하나를 모델링했을 때 입력값이 참 거짓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은 어떨 때는 AND 연산을, 어떨 때는 OR 연산을, 어떨 때는 NOT 연산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저런 산수를 할까 싶지만 요거 하나가 유일한 산수예요. 제가 설명드릴. 자, 보다시피 아까 그림이니까 벌써 세 번째 나온 그림이니까 이제 벌써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게 그 세포 하나인데 저 세포에 입력이 들어가서 저기 안에서 더해지고 스레시홀딩으로 임계값 처리가 딱 되는데 사실은 수학적이죠. 저거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거지 저렇게 코딩은 못하잖아요. 그죠? 수학으로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서메이션하고 그 곱셈과 덧셈이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연산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곱하고 더하고 다 더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1 또는 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 계산된 합산된 값을 함수, 소위 계산함수나 아니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 괜히 이름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저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오른쪽으로 조금 커지면 그냥 1로 되고 만약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그냥 0이 되도록 해주는 함수인데 1 아니면 0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자, 그러면 이거 갖고 AND OR NOT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소위 펄셉트론 시대 때는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논리 연산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참과 거짓이 있을 때 AND로 연결하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아니면은 무조건 거짓이죠. 그리고 1하고 0으로 표현하니까 얘가 1 또는 0이 들어오고 1 또는 0이 들어왔을 때 이 W 값을 적당하게 주기만 하면 얘는 참과 거짓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AND 연산을 수행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0, 20 정도만 주면은 이거 굉장히 덧셈하고 곱셈이니까 1하고 곱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연산인데 오른쪽에 표로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에 x1, x2가 0, 0이 들어갈 때는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 왼쪽으로 쭉 가서 0. 그죠? 그리고 하나만 1을 주면은 20이 더해지니까 그렇지만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속 0. 계속 0. 근데 둘 다 1을 주면은 40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면 10이니까 합이 10이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 1. 그래서 이 웨이팅 값만 이렇게 주면 이건 AND 연산이 가능하네 라는 걸 그 당시에 알았어요. 다른 건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그죠? OR도 되는 것도 알아냈고요. OR는 그냥 웨이팅 값만 조금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10, 20 주면 여기 1 하나가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값이 항상 1이 나와요. OR 연산이 되는 걸 안 거예요. 심지어는 NOT 연산도 돼요.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연산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논리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x1과 x2 두 개의 값이 들어오면 그 두 개의 값을 이루는 2차원 평면상에 어떠한 직선을 구역을 나누는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걸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뉴런 하나만 있으면요 뭘 할 수 있냐면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근데 반드시 직선으로만 가능해요. 뭐 수학적인 얘기를 더 길게 하면 머리만 좀 복잡하고 또 이해하는데 괜히 그 디스트랙팅 되니까 그거는 좀 생략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네요. 그 당시에 최고의 소위 석학이죠. 민스키 파퍼트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아마 민스키는 MIT 미디어 랩을 창시한 분이랬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펄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것뿐이 못해.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는 절대 못 풀어. 그리고 그걸 증명해놓고 이 책이 진짜 그때 발간된 책인데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펄셉트론에 관한 책인데 근데 맞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저거는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나 보다 하고 딱 멈췄어요. 그래서 겨울이 왔어요. 왕자 게임 다 아시죠? 이게 바로 First Winter예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또 그걸 가만히 정말 안 될까? 막 고민을 해봤더니 그거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를 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래서 그러면은 AND 연산과 not AND 연산이에요. 이건 NAND 제가 설명 안 했는데 not AND 연산과 OR 연산을 색깔로 일부러 구분해 놨는데 AND 연산의 결과값과 NAND 연산의 결과값을 OR 연산의 입력값으로 쓰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심지어는 또 반대니까 익스클루시브 NOR도 되는 거예요. not OR의 약자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니까 저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입력이 둘 다 0일 때만 true, 입력이 둘 다 true일 때만 true. 한 개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 뭐 희한한 연산이지만 그게 X NOR예요. exclusive NOR. 저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신났죠, 뭐,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소위 뉴런 하나로 푸는 거는 2차원 평면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AND 연산과 OR 연산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과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그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직선이. 근데 그러려면은 얘를 층층이 붙여놓으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 더 붙이면 어떻게 되나? 라고 고민을 했더니 그 당시부터 이제 뉴런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더 붙여 나가는 거니까, 그죠? 층이 자꾸 생기게 된 거,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X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층을 착착착 붙여 나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래요. 1층 구조, 그러니까 뉴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2차원 평면상의 직선으로 여기와 여기를 나누는 것뿐이 못해요. 그게 뭐 XOR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2층 구조가 되면은 그걸 두 개의 직선으로 영역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긴 영역, 구부러진 맞물림 이런 것도 풀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3층 구조까지 가면은 더 복잡한 영역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1층이 아니라 2층, 3층 구조가 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럴 로직, 그러니까 로직 유닛을 가지고 펄셉트론을 갖고 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웨이팅을 뭘 줘야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2층 구조가 되면서부터 2층 이상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요 웨이팅 값을 구하지 이제 궁금해지고 그게 마치는 힘든 거였죠, 사실은. 근데 방법은 또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3층 구조, 이렇게 2층 구조라고 부르는데 입력층,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입력과 출력은 이름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히든이에요. 근데 히든이 숨겨져 있는 게 지금 한 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의 그 웨이팅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몰라도 어차피 모르는 거 뭐 아무렇게 주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보통 0으로도 주는데 0은 보통 권장하지 않아요. 0으로 주면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확 줘버려요. 그 다음에 그 랜덤한 값을 가지고 입력 값을 갖다가 저기다가 계산해서 우리가 풀어내는데 제가 이거 순서가 바뀌었나요? 제대로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그 다음 층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도 또 새로운 그 웨이팅 값을 거기 와이어에다가 부여한 후에 그것을 제가 이거 순서가 조금 자꾸 뒤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뒤로 뱅뱅 돌지? 저희가 하나씩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 아무렇게 놓고 여기 계산하고 자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보니까 사실은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true or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웨이팅이 틀렸네 하면서 이걸 고쳐요. 지금 이게 왼쪽 오른쪽이 제가 모르던 사실인데 오른쪽으로 하려면 오른쪽을 눌러야 되네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구하고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첫 시간 후반부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그냥 설명만 하고 갈 거예요.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이 네트워크에 이 웨이팅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한번 쭉 계산을 했다가 틀린 거를 다시 거꾸로 다시 백 프로젝션 시켜서 여기가 여기만큼 틀렸네 저기 저만큼 틀렸네 고쳐내는 거예요. 그 고치는 알고리즘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1975년 이후에 한동안 멈췄던 것이 다시금 이제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네. 이것도 학습도 시킬 수 있네. 하고 신이 났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 1980년대쯤이니까 그때가 제가 대학 때고 사실은 제 기억에는 제가 석사나 박사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뉴럴 네트워크로 논문 쓰는 사람 꽤 많았어요. 이거를 적용해서 자기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되긴 됐어요. 전혀 안 되진 않았어요. 나름 쓸모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나잖아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우리가 무슨 논리 문제만 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숫자를 보여주면 이 네트워크에서 얘가 숫자가 이게 8인지 9인지 7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막 실험을 해봤어요. 사실 돼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지니까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숫자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입력을 주고 훈련만 잘 시키면은 저 끝에서 8번째 노드에서 1 나오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거 되네. 근데 항상 우리가 욕심이 있죠.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픽셀들을 집어넣으면 누군지 알아맞추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겠죠. 사실 요즘에 이거 다 되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잘 되려면 히든 레이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층들이 무지하게 많아야지만 작동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Why not?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했더니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학습이 안 돼요. 이상하게. 사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용어거든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문제 갖고 스트럭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딥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나면요.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살짝 설명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에러를 거꾸로 쫙 전파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러가 없어지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소위 Vanishing Gradient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라디언트 정보가 에러 정보인데 그 정보가 점점 사라진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안 되는가벼 하면서 두 번째 겨울이 왔어요. 네? 뭐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뉴럴 네트워크를 아무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건 기억나요. 저도 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쯤에는 뉴럴 네트워크 쓸모는 있으나 그 한계가 좀 있어서 별로 그렇게 쓸모없고 오히려
새롭게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하나가 개발됐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한때 이것도 많이 썼는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그 소위 리고러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련되고 완전히 그 어널리틱한 솔루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잘 돼요. 뉴럴 네트워크보다도 잘 된 거예요. 이런 그 소위 바운더리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이건 인터스텔라 거예요. 심층 신경망 방법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요 세 개예요. CNN을 써서 그 대신 렐로라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면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잘 안 없어지네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힌팅 교수가 DBN이라는 방법을 쓰면 얘는 초기 값을 아주 정확하게 잘 구해서 몇 번 안 하고도 뭐 베니싱 그라디언트 신경 안 쓰고도 그냥 빨리 학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RN이라는 또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서는 LSTM이나 아니면 GRU라고 또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하여튼간 다양한 대표적인 건 요 세 개인데 이게 발견되니까 그러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붐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지금 시대가 GPU 이라라고 저기 써 있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쓰면서 뭐 응용도 많이 개발되고 막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 끝에 알렉스넷이라는 그 마일이 하나가 나오죠. 오른쪽 끝에. 그죠? 자, 이게 뭔지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알았는데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왜 잘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는 요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수평 방향이 데이터 개수고 수직 방향이 그 퍼포먼스인데요. 보통 그 빨간색 커브가 지금 트래디셔널 머신러닝이니까 아주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 그걸 얇게 조금은 중간 사이즈 또는 깊게 했을 때마다 점점 퍼포먼스가 달라지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아지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거는 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그 데이터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를 또 설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알렉스넷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제법 됐어요. 이거 뭐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림들이 사진들이 보이죠. 그죠? 사진들을 그 소위 1.2 밀리언이면 얼마죠? 그러니까 120만 개 그 자료를 그 학습하라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 거 학습시켜요. 그런데 그 안에는 카테고리가 1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00개를 잘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시험을 해서 테스트 자료는 또 따로 있어요. 훈련 자료는 거고 테스트 자료는 10만 개 가지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결과를 얻어내요. 오른쪽에 그게 결과예요. 지금 보면 여기 사진 첫 번째 거에 밑에 항상 사진에서 5개의 오브젝트를 찾는 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 5개가 확률로 나와야 되고 확률 중에서도 당연히 다 더하면 합이 1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확률이 제일 높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마이트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근데 지금 빨강색이 답이에요. 두 번째 거는 컨테이너십 잘 찾았죠. 세 번째 거는 모터 스쿠터 잘 찾았어요. 네 번째 건 레오파드 찾았어요. 이거는 그릴이 답인데 컨버터블을 찾았어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얘네들 규칙이에요. 이미지넷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엔 머쉬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머쉬룸 같지 맞죠? 근데 머쉬룸 중에서도 알가리라는 특별한 머쉬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야지 답이래요. 아니 거꾸로 죄송합니다. 제 말을 잘못했어요. 제일 그 확률 높은 게 제일 위에 나오니까 이건 어떤 콘테스터가 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 달마시안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대요. 답이 체리래요. 그리고 마다가스카 캣인데 답이 얘는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매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12년도쯤에 알렉스 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써가지고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냈냐면 15.3% 에러가 좋은 것 같지 않죠, 그죠? 100개 중에 15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사람들이 놀랬냐면 그 전까지는 26%가 최고였어요, 에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얘는 7개의 층으로 만들었어요. 층 7개. 그러니까 딥러닝은 보통 뭐가 딥러닝이지? 사실 3층 이상만 돼도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굉장히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다음에 구글에서 또 질 수 없잖아요. 컴퓨터도 많겠다. 22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22개 층으로 하고서 6.67% 에러, 반으로 뚝 떨어뜨렸어요. 더 좋아진 거죠. 근데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에 152개 레이어로 누군가가 또 했어요. 사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든가 IBM이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레스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에러가 3.57%예요. 에러가. 근데 여기까지만 됐으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에러가 5%예요. 이것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10만 개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스탠포드의 4학년 학생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서 실험을 했다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게 5개를 찾아내는 거 5% 에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그 높은 아이들도 그 시각 그 한계,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 더 정확해진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게 소위 딥러닝이 막 지금 난리치고 있는 그 이유인 거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근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AI 되고 뭐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AI, 저것도 AI 하다 보면은 좀 너무 복잡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걸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카테고리가 정해지더라고요. 의외로 AI로 지금 적용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세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가능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소위 디시전을 메이킹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예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예인 거는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예요.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지금 디텍션 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딱 넣으면 얼굴 다 캐치하고요. 얘가 웃는지, 우는지, 화났는지, 놀랬는지, 아니면 남자, 여자인지, 나인지 다 구분해내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그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이미지 보여주면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다 구분해내요. 이미지 캡셔닝, 사진 주면 캡션까지 달아줘요. 자전거를 타고 어떤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미지 그 언더스탠딩보다는 좀 다른 컨셉이긴 한데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진을 주면 사진을 모네풍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모네풍 페인터를 보여주면 사진일 경우에는 어떨 거다라고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일반 말을 얼룩말로 싹 가짜로 바꿔놓기도 해요. 뭐 이건 너무 쉬워요. 지금 이제는 막 돼요. 랭귀지 부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죠. 센티멘트,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가 판단이 다 돼요. 그러니까 영화평 같은 거죠. 영화평이 얘가 별을 몇 개짜리를 주려고 하는 말인지가 다 이해가 되고요.
엔티티 어널리시스 문장 읽으면 진짜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구나 그 주제 다 찾아내요. 뭐 트랜슬레이션은 뭐 해외여행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구글 트랜슬레이터 쓰면 너무 잘 되죠. 실시간으로. 챗봇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그 챗봇 그 열려가지고 그 서비스하는 거 다 인공지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정보들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뭐 너무 유명한 알파고 사건 아시죠? 그리고 아노말리 디텍션 아니면 레코멘데이션, 셀프 드라이빙. 사실은 알파고 얘기는 사실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 그 알파고가 이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죠? 이세돌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세돌은 천재예요.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파고는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사람 중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뛰어난 거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알파 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파 제로? 알파고는 기존의 수백만 건의 그 기보를 가지고 훈련시켰잖아요. 알파 제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얘는 딥마인드가. 얘는 아무 기보도 안 가르쳐주고 규칙만 가르쳐주고 네가 네 맘대로 학습해 놔뒀어요. 걔가 알파고랑 싸워서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지능을 가진 이 지능이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지능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시킨 지능이에요. 그것의 그 퀄리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노트북 가져오라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노트북에서 하라고 지금 그 노트북 가져오라고 한 건데 여기 요 주소에 보면은 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비틀리 비틀리에 마루시스-AI-123 이렇게 세 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여러분들 링크 계속 살려놓을 거니까 오늘 뭐 놓치는 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러한 역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결국엔 AI고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얘가 작동되는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 세컨드 하프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유명한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 3 블루 1 브라운인가? 라는 그 소위 유튜버가 올리는 여러 가지 수학 관련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건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인식을 한다는 게 뭘까요?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숫자 이미지를 구성하는 숫자들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저 그 아웃풋 출력에서 몇 번째에 불이 들어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좋은데 지금 보다시피 숫자에 들어가면은 그 숫자에 그 밝기 값이 여기에 밝기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트워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곱하고 더하고 하고서 그 다음 층에 가면 또 다른 값이 되고 그 다음 층엔 또 다른 값이 되고 마지막에는 다 0이고 하나만 불이 들어왔으면 좋은 거예요. 1일 땐 1에 불이 들어오고 7일 땐 7번째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얘는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숫자라는 게 문자 뭐 이 정도는 그 이과생들은 알겠지만 문과생 출신들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는 모든 그 점들이 사실은 숫자인데 숫자를 밝기 값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그러면은 0부터 255라는 숫자 그 값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0부터 1이라고 여기서는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0.39다 그러면은 그냥 회색 값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 흰색은 뭐예요? 1에 가까운 값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은 그 0에 가까운 값들이 있는 건데 픽셀이 28바이 28이면 곱셈하면 784거든요. 그러니까 784개의 입력 숫자가 들어가서 출력은 10개가 딱 나오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런데 몇 번째의 그 숫자 값이 그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784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서 한 그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전달돼서 제일 마지막에 10개 중에 어딘가에 불이 팍 들어오면 좋은데 9가 들어가면 9에서 불이 들어왔기를 원하는 거고 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또 다른 숫자에서 그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입력도 알겠고 출력도 알겠는데 그 사이에서 뭘 하길래 왜 9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9가 나오고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히든 레이어라는 것이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알고리즘 이해 안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가장 무서운 거는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TV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왜 그런 값을 만들었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더하고 곱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얘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라는 게 뭘 하는지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들어서 이 9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람이 가만히 잠깐만요.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 제가 몇 가지 스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닉층이 과연 뭘 하는 거길래 마지막엔 9란 이미지가 들어가면 9가 나올까라는 그런 이미지고요. 자,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9는 알고 보면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붙인 거예요. 그죠? 8은 동그라미 2개를 붙인 거예요. 4는 작대기에다가 짧은 작대기 하나 붙이고 수평 작대기 하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동그라미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찾을 수 있고 중앙에 작대기를 찾을 수 있고 왼쪽에 짧은 작대기, 중간에 뭐 가운데 있는 작대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거의 조합으로 우리가 9와 8과 4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9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얘를 막 분석을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9에서 불이 빡 들어와야 되는데 9에서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9를 구성하는데 또는 숫자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만한 그런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쫙 나열을 해놔요.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짝대기에다가 불을 탁 켜놔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9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저희 세컨드 히든 레이어가 이러한 요소들을 찾는 거라면 당연히 이게 워킹하겠죠. 그럼 그 앞은 뭔데? 당연히 요거는 그냥 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숫자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엘리멘트들을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뭘 하는 걸까? 그러한 요소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만한 더 작은 이미지 요소들이에요. 즉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짝대기 기울어진 것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를 붙여놓으면 그 동그라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긴 짝대기는 작은 짝대기 3개 붙여놓으면 긴 짝대기예요. 그러니까 요러한 요 5개, 6개, 7개, 8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그 기능을 하는 노드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조합해서 또 이걸 동그라미도 만들고 긴 짝대기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죠. 즉
9라는 이미지를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9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사용될 만한 큰 요소들이 마지막에 구해지고 그 전에 그것들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이 요 노드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너무 쉬워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거는.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7의 위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칸이 하나 있죠, 지금. 그거는 그 수평선 요소예요. 저걸 찾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만 1로 놔두면 돼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놔두고.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 그 아시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거를 갖다 놓으면 그 구멍하고 똑같은 모양의 값이 있으면 보여요. 없으면 안 보여요. 이해되세요 혹시? 그런 거예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7이 누워져 있을 수도 있고 7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7이 조 한정된 모양이라면 계속 학습해 가면서 좋아질 텐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학습잖아요. 요 방식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고 그것이 가능한 소위 스페이셜 그리고 로테이션, 트랜지션 인베리언트한 피커가 있어요. 그게 컨볼루션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한 수학적인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던 어떻게 회전되어 있던 짝대기를 찾을 수 있는 수학적인 그런 연산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기초된 확장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건 그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찾아내면 7의 모양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7을 여러 가지 모양을 한 100개를 사람들이 쓰라고 한 다음에 더 해보세요. 7 모양이 나와요. 물론 어디는 진하고 어디 흐릿한, 그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 100명 그냥 진짜 덧셈을 하잖아요. 사람 얼굴 나와요. 흐릿한. 그건 이제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그 흐릿한 정보로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7이라는 모양의 근데 이거는 한 노드예요. 딱 한 노드. 요게 수백 수천 개가 있거든요. 그런 요소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도 사실은 그게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를 그 리니어하게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 그런 이해는 사실은 직선적으로 딱딱 그 이해의 확장은 되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작은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어떤 결과값을 내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웨이팅 개념을 한번 그럼 그 웨이팅 개념이 뭘까? 결국에는 이 와이어에 있는 가중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가중치가 1이면 패스죠. 그죠? 0이면 뭐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그거죠. 그거예요. 웨이팅은 요건 의미 있고 요건 의미 없어. 그거를 다 골라내요. 그걸 골라내는 게 이미지일 경우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확장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갈 길이 먼 관계로 조금 몇 가지는 스킵하게 그 개념만 좀 이해하고 요 액티베이션 함수 얘기는 조금 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28 x 28 이미지인 경우에 입력의 픽셀 개수가 784개라고 했죠. 입력이 784개예요. 히든 레이어 2개 뒀어요. 출력층이 0부터 9까지 숫자가 10개예요. 여기에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16개만 그렸어요. 지금 요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그런데도 요 와이어들 이걸 연결하고 있는 요 줄들의 우리 가중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 가중치 개수가 곱하고 더하고 해보면 13,002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숫자 값이 13,000개예요. 요 하나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진 않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또 그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수학적인 그 설명을 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벡터하고 행렬의 곱셈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수학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에는 그것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된다. 뭐 이런 정도고 함수다 이거예요. 함수. 입력값 784개가 들어가서 출력값 10개가 나오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해되면 좋죠. 근데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수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되어 있고 그리고 검증된 코드들을 우리가 함수 형태로 다 불러다 쓰거든요. 그냥 입력과 출력만 걱정하면 돼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워킹한다. 학습된다. 그것만 알아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습이 왜 되는지는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가장 큰 그 허들이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학습이 어떻게 되길래 이게 학습을 하는지는 설명하기 힘든데 사실은 요 비용 함수라는 개념과 경사 하강이라는 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 요 세 개를 이해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해되게끔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 몇십 분 안에 그 대신 그 하는 일이 뭔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즉 코스트 함수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3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미지를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그 와이어들의 가중치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랜덤하게 막 써요. 그러면은 결과값이 쓰레기가 나와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나와요, 그냥.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3이라는 게 밝은색, 흰색이고 나머지 0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코스트 함수라고 불러요. 비용이 발생했다. 그걸 고치자예요, 사실은. 그걸 고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 경사 하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경사 하강이라는 방법을 얘기할 때 사실은 자,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또 이게 또 어떨 때는 되고 네트워크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코스트 함수를 C라고 써서 그 함수 약간 좀 수학적으로 지금 점프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요. 어떤 그 잘못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 잘못된 함수가 파라메타가 무려 13,000개인 거예요. 13,000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3,000개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생각해보자. W 하나만.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코스트, 그 비용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정도가 이렇게 바뀔 거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가운데가 온폭한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 이것이 비용이 제일 적게 나타나는 조 지점을 소위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에 말하자면 그 최적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찾지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또 간단해요. 수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요거는 그림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산에다가 누구를 가져다 놓으면 내려가 그러면 알아서 다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아래쪽 경사로 내려가죠. 만약에 어떤 애가 산에서 경사 위쪽으로 올라가면 걔는 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내려오죠. 똑같아요. 아래쪽으로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경사 쪽으로만. 그렇게 알고리즘 짜면은 결국엔 거기에 도착한다는 거를 알았고 그 아래쪽이라고 부르는 게 소위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기호인데 그 소위 코스트 함수의 아래쪽 방향으로의 그 소위 값의 크기를 13,000개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는 얼마, 저쪽 방향에서 다 기울기 값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 값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을 다 구하면 그 기울기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위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학습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요. 자, 지금 학습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실수됐을 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만큼 얘를 고쳐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위 와이어를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웨이팅 값을. 그런데 그 웨이팅 값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조금 그 점프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체인 룰이라는 아주 복잡한 그 미분 방정식의 그 유명한 그 이론 같은 건데, 그거를 몰라도 되는 게 조금 제가 다른 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금리가 올라가면요,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찾아낸 건데, 보통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뭐 경제학자들은 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한국은행장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뭐 0.01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올라가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간대요. 이게 연쇄작용이거든요. 연쇄작용.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현금 가치를 다시 올려야 되고, 통화도 내려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죠? 결국에는 요거 하나 하는 건데, 마지막 결과값을 가지고서 역으로 관계성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뭘 고쳐야 될지 알잖아요. 그게 사실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틀린 건 아는데, 얘가 왜 틀렸냐면 그 이전 게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전 게 틀린 이유는 그 이전 게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틀렸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또 꽤 긴데, 요 애니메이션 하나 정도만 보여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는 쉬울 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웨이팅 값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얘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사실은 얘를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취하고 그것의 y값하고 무슨 뭐 차이를 구한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영향을 주는 게 요거고, 요것의 영향은 여기 있고, 요것의 영향은 여기 있는데, 그 비율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다 계산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계산된 거를 구현까지 다 되어 있어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그걸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사용하는 게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을까봐 쉽다라는 걸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미분에 관한 그런 증명이거든요. 체인 룰에 의해서 이건 결정된다 뭐 이런 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연쇄작용을 거꾸로 추적한다라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게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이고,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위 웨이팅 값이라는 걸 요걸 구하는 거거든요. 가중치 값. 입력값 알죠? 출력값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몇 개인지는 다 알아요. 여기에 가중치들만 알면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하면 값이 돼서, 근데 그 가중치가 어떻게 훈련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자료와 값이 매치되도록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백프로포게이션이고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뭐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교시 강연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 우리가 그 질의응답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교시에는